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 할 책은요. 다시 강신주 박사님의 감정 수업으로 돌아가 볼까 해요. 스피노자가 에티카에서 정의한 그 48가지 우리의 감정, 그것 중 하나로 또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택한 감정은요, 쾌감이에요. 사실은 이 쾌감을 어제 금요일에 읽어드리려 계획했었으나 도서관에 반납해야 하는, 다른 급히 마무리 지어야 하는 책이 생겼던 관계로다가 부득이하게 오늘 하루 미뤄서 토요일 새벽에 이 쾌감을 함께 논해 보려 합니다. 부제목이 붙어 있겠죠. 포기할 수 없는 허무한 찬란함이 쾌감이라고 강신주 박사님은 그렇게 정의를 내리셨네요. 쾌감 포기할 수 없죠. 포기해서 안 되죠. 인간 이 길 포기하는 거죠. 그런 포기할 수 없는, 근데 그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허무한 거래요. 험한 거면 포기해도 될 것 같은데, 참 이 양가적인 감정인가 봅니다. 그러면서도 또 왜 포기할 수 없냐면 그것이 찬란함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정의를 내리셨나 봐요. 포기할 수 없는 허무한 찬란함. 자, 이 쾌감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강 박사님이 또 이 쾌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 가지고 오신 소설 한 편이 있겠죠. 남미 소설이에요. 저는 처음 봐요, 이 제목을. 그리고 이 작가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목이 도나 플로르와 그녀의 두 남편입니다. 도나 플로르, 이름이 이쁘네요. 플로르 와 남편, 그녀의 남편인데 한 남편이 아니고 두 남편이네요. 돌아왔다가 다시 가신 걸까요? 돌아왔다 다른 분과 다시 재혼을 하신 건지 뭔지, 아니면 사별하고 재혼한 그 두 번째 남편인 건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자, 따라와 보시죠. 마음과 몸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두 가지 상이한 전통이 있다. 마음의 기쁨만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고, 몸과 마음의 기쁨 모두를, 둘 다를 중시하는 전통도 있다. 정신주의라고 불릴 만한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만을 중시하는 경우, 마음의 능력과 몸의 능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는 몸의 기쁨을 희생하는 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선택이다. 결국 성적 쾌락은 정신적 쾌락의 장애물이라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서양과 동양의 주류 문명권, 그러니까 기독교나 유교의 정신주의가 표방하는 입장이 바로 이것이다. 반면 관능주의라고 불러도 좋을 후자의 전통은 몸과 마음의 능력이 정확히 비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몸이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들뜨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유 전통 하에서는 성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은 우리 삶의 동일한 쾌락의 두 가지 표현 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남미 문학이 가진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라틴 아메리카 문화는 몸의 쾌락이 마음의 쾌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쾌락은 관능적인 기쁨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조르지 아마도의 소설 도나 플로르와 그녀의 두 남편, 열린 책들에서 나온 소설인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다. 도나 플로르라는 이 매력적인 여성이 삶의 희열을 두 가지 기쁨,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과 몸의 기쁨이 모두 둘 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과정을 다룬 소설이다. 약사이자 신사인 테오도르와 재혼했지만 플로르는 이미 고인이 된 첫 번째 남편 마지뉴를 잊지 못한다. 오히려 테오도르와의 결혼 생활이 지속될수록 그녀는 바지뉴를 더욱 갈망하게 된다. 두 번째 남편은 그녀에게 정신적 기쁨을 제공하지만 육체적 기쁨은 첫 남편만큼 안겨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열망이 너무 컸던 탓일까? 바지뉴는 일종의 환각이나 유령의 형식으로 플로르 앞에 나타나더니 이제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그녀를 당당하게 또다시 유혹한다. 물론 처음에 도나는 바지뉴의 유혹에 저항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녀는 점점 육체적 기쁨이 없다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기쁨도 기형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이런 그녀의 깨달음은 바지뉴의 입을 통해 명료하게 표현된다. 당신의 집, 부부간의 정절, 존경, 질서, 배려, 안정, 그런 걸 주는 건 그자의 몫이야. 그자의 사랑은 고상한 그리고 따분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당신이 행복하려면 그게 필요해. 하지만 당신이 행복하려면 내 사랑도 필요하지. 이 음탕하고 못되고 비뚤어진 사랑, 난삽하고 거친 사랑, 당신을 괴롭히는 사랑이 이것이 필요하지. 그는 당신의 외면적 얼굴, 나는 당신의 내면적 얼굴, 당신이 외면할 방법도 모르고 그럴 수도 없는 연인이야. 우리는 당신의 두 남편, 당신의 두 얼굴, 당신의 긍정적인 면이자 부정적인 면이지.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 둘 다 필요해. 라고 소설 속에 나와 있는 그 죽은 첫 번째 남편 바지뉴의 대사입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시간이 존재한다. 하나는 지속이란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순간이란 시간이다. 지속은 우리에게 예측 가능한 시간을 주면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반면 순간은 첫 만남처럼 과거 자신의 안정적인 모습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그런 위험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순간이라는 용어와는 조금 다르다. 1초, 1초 그렇게 흘러가는 시계의 초침이 가리키는 것이 순간이 아니다. 초침의 누적으로 분침이 움직이고 분침이 쌓여서 시침을 움직이는 지속의 시간을 무력화시키는 사건이 발생할 때 바로 그때가 순간이다. 시간은 지속과 순간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존재하는데 일상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들은 지속이라는 형태의 시간이란 것이고 그런 어떤 이벤트에 어떤 상황에 우발적으로 딱 멈추어 서는 그런 한 스냅샷 같은 그런 시간, 그것을 순간, 사건이 벌어지는 그 순간을 그 시간이 순간이란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가 순간이다. 예를 들어 어떤 남자를 보자마자 나의 인생이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래서 결코 과거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순간인 셈이다. 지속의 시간은 결혼 생활에서 쉽게 확인된다. 왜냐하고
결혼 생활은 질서와 조화 그리고 안정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반면 순간의 시간은 열정적인 연애를 통해 폭발한다. 꼭 연애인은 아닐 수도 있죠. 연애와 같은 그런 어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환희, 아니면 어떤 그런 엄청난 사건 앞에, 현장 앞에서 그 공감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동정심, 그런 것에 의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큰 좌절을 맛보게 됐을 때 찾아오게 되는 그런 고통의 순간도 역시 순간일 테죠. 그렇지만 다른 모든 감정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강 박사님은 또 이렇게 어차피 연애의 그런 남녀와의 사랑 이런 것들을 소재로 이 책을 풀어가고 계신 거니까, 이 스피노자의 48가지 감정을 그 남녀간의 사랑, 그 인류의 사랑,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표현하시다 보니, 특히나 이 쾌감이라는 감정을 소개하는 이 챕터에서도 당연스럽게 그리고 보다 더 그 연애라는 감정에 집중하시게 되는 건 우리 이제 눈치챌 수 있어요. 네, 연애란 결혼과는 달리 무질서, 격정, 그리고 환희의 감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연애를 통해서 촉발되는 그런 시간의 형태는 순간인 것이고, 결혼을 통해서 촉발되는, 결혼으로 다가오는 그 시간의 형태는 지속이라는 형태의 시간인 거죠. 연애란 결혼과는 달리 무질서, 격정, 그리고 환희의 감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연애 과정을 거쳐서만 결혼 단계로 들어가죠. 통상적으로. 플로르는 지금 지속되는 결혼 생활에 지쳐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 첫 번째 남편 바지뉴가, 그것도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바지뉴가 지속의 나태한 매너리즘을 파괴하는 환상으로 그녀 앞에, 이 플로르 앞에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굳이 프로이트의 꿈 이론을 언급하지까지는 않아더라도 이 환상도 억압된 것이 연극적으로 실현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환상이라는 것이 프로이트의 꿈 그런 데서 정의하기를, 환상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억눌러져 있던, 표출하지 못하고 감춰져 있던 그런 요소들이 연극을 통해 이 밖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것,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환상인 그런 것처럼, 이 무의식 쪽에 그녀의 무의식 중에 그런 나태 매너리즘에 있던 그런 것들이 표출되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은 그녀의 꿈에서 나타나는 거죠. 누구의 몸을 빌어서? 바지뉴라는 그녀의 전 남편, 죽은 남편, 그녀에게 굉장히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맛보게 해줬던 그 지금 남편과는 비교되는 이전에 그 사별한 그 남편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녀의 그런 채워지지 못했던 그런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지속과 순간은 항상 서로를 배경으로 해서만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속되는 시간이 있어야 그것을 끊어내는 순간의 시간을 찾고자 하는 욕망이 가능할 것이고, 반대로 순간의 시간에서
순간이라는 그 시간으로, 순간이라는 형태의 시간으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지속의 시간으로 변경하고 싶은, 그렇게 변해가고 싶은 욕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게 또 인간의 위대성이고 동물과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이 두 가지 형태의 시간을 골고루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꺼냈다 집어넣었다, 이 모두 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인생이 굉장히 자유로운, 그리고 아주 풍부한 인생을 사는 것 아닐까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학교에서 배우지 않지만 그냥 인간에게는 그런 좋은 본성이 기본적으로는 또 있는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반대적인 그런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겠지만, 이 나쁜 상태, 스스로 이쯤 되면 내가 다른 모드로 좀 체인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나에게 이롭겠는데, 그것이 나의 성장에 더 적절하겠는데, 그런 판단들이 인간들에겐 오는 거예요. 꼭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너가 정말 너 인생이 그릇될 수 있어, 그릇일 수 있어, 그런 잔소리를 옆에서 엄청 누가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마음에서 그런 자각이 작은 소리로나마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무시하고 실행으로 깨고 박차고 변화를 못 이루는 경우는 이제 스스로도 굉장히 회한이 쌓여갈 것이고, 불만족인 상태, 저리로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나의 상태에 대한 좌절이 불만이라는 감정으로 이제 쌓여가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적절하게 넘어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좋은 경험들이 반복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아무튼 그런 이제 자연스러움, 인간 자연스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 내면에 있죠.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작가가 여주인공의 이름을 플로르라고 지은 것은 무척 의미심장하다. 플로르, 그것은 바로 꽃 아닌가. 그렇다. 지금 작가는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그러니까 꽃으로 활짝 피는 순간을 문학적으로 포착하려는 것이다. 하긴 꽃만큼 순간의 시간을 상징하는 비유가 또 어디 있을까. 화양연화 이런 것도 떠오르네요. 예. 이제는 죽어도 좋다, 이런 탄식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것은 바로 마음과 몸이 동시에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아닌가. 스피노자는 바로 이런 감정을 쾌감이나 유쾌함이라고 말한다.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되는 기쁨의 정서를 에티카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바로 그런 쾌감이나 유쾌함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정신과 동시에 신체에 두 개 다에 동시에 관계되는 기쁨의 정서. 그래서 이 기쁨의 정서는 신체 활동이 필수적으로 가야겠죠. 정신적인 활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체적인 활동은 디폴트로 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신적인 어떤 충만한 상태가 동시에 겹쳐지면 그 순간 우리는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강 박사님이 소재로 길어오신 이 소설책, 그 속에서의 플로르와 그
전 남편 바지뉴가 주는 그것이 그와 경험하게 되는 게 이제 쾌감일 텐데요. 이런 이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쾌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그런 기쁨이 동시에만 교차하는 지점 또 어디 있을까요? 네, 운동.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만나질 수 있고요. 특히 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 등산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기쁨, 신체적인 활동이 있고 그런 그 신체적인 쾌감과 동시에 자연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정신적인 활동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산에 오르는 걷기, 하이킹 행위를 하다 보면 정신적인 그런 순간이 필연적으로 오죠. 계속 사색 사유의 시간을 걸으면서 갖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쾌감을 느끼는데 산행만한 것도 또 드물지 싶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나 오랫동안 이런 취미를 누려온 그런 사람들도 다 아마 등산에서 느끼는 그런 쾌감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을 가르면서 페달을 밟고 가는 그 자전거 타기, 사이클링, 그것도 굉장한 쾌감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운전을 하면 또 쾌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운전도 신체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 말이죠. 사실 저는 장롱 면허여서 이 나이 되도록 장롱 면허여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운동이 그 신체적인 그 움직임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 부분 더 많이 경험을 시켜주는지 아닌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예.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의 감정은 몸과 마음 그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다. 당연히 기쁨도 그것이 완전한 기쁨이라면 몸이나 마음 중 어느 하나를 희생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기쁨으로 충만할 때,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이 쾌감으로 전율할 때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꽃으로 피어나는 순간이다. 우리가 꽃으로 피어나는 순간이다. 야, 표현 멋있다. 그죠? 바지뉴의 유혹을 긍정하는 순간 플로르는 꽃처럼 피어나게 된다. 그렇지만 바지뉴라는 환각으로부터 플로르가 꽃으로 피어날 수는 없는 법. 바지뉴는 꿈속에서 만나는 죽은 전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그거에 대한 상상을 한들 그런 환각으로부터 꽃으로 피어날 수는 없죠. 전 남편이 사는 생과 이 플로르가 사는 세계는 다른 세계잖아요. 살아있는 남자와의 사랑을 통해서만 그녀는 완전한 기쁨을 얻을 수 있을 때죠. 결국 플로르는 남편 테오도르와의 격식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결합하는 섹스를 통해 바지뉴라는 환각 없이도 육체적 희열을 얻는데 성공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바지뉴라는 유령은 눈사람처럼 녹아 사라지죠. 그 과정이 소설 속에 어떻게 나와 있을까 궁금하네요. 바지뉴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간 것일까? 그렇지 않다. 바지뉴라는 환각이 깨닫게 해준 육체적 기쁨, 그러니까 관능적 기쁨의 중요성은 영원히 플로르와 함께 할 테니까 그걸 그녀의 그 약사 남편 테오도르가 이제 와 함께 채워가겠죠. 이제 그런 경험을 같이 하기 시작했으니까.
어쩌면 바지뉴가 사라진 것은 그녀의 내면으로 들어와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보다는 몸을 통해 기쁨을 얻었기에 바지뉴를 원하던 욕망이 충족되었다고 프로이드처럼 분석하는 편이 정확할 수도 있겠고, 제가 막 지금 강 박사님의 글을 막 각색을 하면서 읽고 있어요.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책을 사서 보십시오. 제가 살짝 이 문장의 끝꼬리들을 제 마음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르의 다음 절규는 중요한 것이다. 나는 이거 너무 간지러워서 읽을 수가 없네요. 그래도 읽어야죠 뭐. 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의 사랑 없이는 차라리 그와 함께 죽는 게 나아요. 그를 곁에 둘 수 없다면 길을 지나는 모든 남자한테서 필사적으로 그를 찾을 거예요. 나는 모든 남자의 입에서 그의 맛을 찾으려 애쓸 것이고 굶주린 늑대가 되어 울부짖으며 거리를 쏟아낼 거예요. 그이가 곧 나의 덕이에요. 이건 누구의 대사? 플로르의 대사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 나에게 육체적 쾌락을 주었던 죽은 전 남편을 나의 덕이라고까지 표현할까요? 이 작가님이 재밌네요. 이 대사를 보니까 위트가 있으세요. 사랑은 정신적일 때 위대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플로르의 다짐이 영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녀는 선언하고 있지 않은가. 만일 남편에게서 바지뉴로 상징되는 그런 관능적인 쾌감을 얻지 못한다면 이 플로르, 그녀는 기꺼이 다른 남자들에게서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돌아보면 정신적인 사랑이란 사실 과거 자신에게 관능적인 쾌감을 안겨주었던 사람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지, 이건 강신주 박사님의 생각. 그러니까 정신적 사랑은 사랑의 기억만을 추억하는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정직하게 스스로 되물어보자. 만일 몸과 마음이 함께 어울려 극한의 쾌감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내게 다시 찾아온다면 당신은 과연 한때 자신에게 그런 쾌감을 안겨주었다가 그렇지만 결혼으로 인해 아니면 긴 연애 기간으로 인해 지금은 너무나 무료하게 느껴지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이 기회를 마다하고 한때 꽃을 피웠던 기억으로 그 기억을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꽃을 피울 것인가.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르지 아마드로 상징되는 남미의 정신은 도전적으로 진지하게 묻는다. 당신은 자신의 바지뉴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새롭게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강 박사님은 이 조르지 아마두의 이 소설을 빌려 오신 거군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이 소설가의 입을 빌려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으신 거 아닐런지요. 자, 작가에 대해서 소개 글로 넘어가 보죠. 카카오 농장 조르지 아마두입니다. 카카오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에 노동자들의 고단한 삶을 지켜보며 자랐던 아마두는 그들의 고단한 삶을 기록한 소설들을 발표했고 1945년에 브라질 공산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도 되었으나 곧 정치적 박해를 받아 망명생활을 하게 되고 가난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 바이아 연작은 금서화되어 불태워졌다. 브라질에도 이런 또 시절이 있었군요. 45년. 그러나 조국으로 돌아와 문학에만 몰두한 후에는 사회적 리얼리즘을 버리고 남미 특유의 유머와 낭만적 감성을 담은 소설들을 발표하여 브라질의 국민 작가가 되었다.
도나 플로르와 그녀의 두 남편에서 이건 1966년도 작품이에요. 작가는 능력 없는 바람둥이였으나 유욕을 만족시켜 주었던 죽은 전 남편에 대한 환상의 세계, 그리고 열정은 없으나 사회적 안정과 가정의 따뜻함을 제공하는 재혼한 남편과 함께하는 현실 사이의 괴리를 통해 인간의 다층적인 욕망을 유쾌하고 재치 있게 표현했다. 또 이런 남미의 감정이 남미의 스토리와는 또 다른 스토리이긴 하지만 비슷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 프랑스 영화가 있어요. 빌 러브드, 사랑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빌 러브드라는 영화의 제목이거든요. 그 영화도 너무 괜찮았었는데 어쨌든 갑자기 그런 영화도 떠오릅니다. 아주 꼭 같은 그런 메시지를 그 파리의 우아한 파리와 프라하의 그 우아한 감성들로 관계들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책 속 문장, 이 소설 속 문장 좀 읽어볼게요. 도나 플로르는 유욕이라는 사악한 감정의 노예가 되어 곧바로 바지뇨에게 굴복하게 될까 두려웠다. 의지로 통제하기는 이제 불가능했다. 굳은 결심은 바지뇨의 모습을 보는 순간 사라지고 그가 다가올 때면 어떤 현기증 같은 게 덮쳐서 그 유혹자의 손에 놀아나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자기 육체의 주인이 아니었고 반항적인 육체는 더 이상 그녀의 정신에 복종하지 않고 바지뇨의 욕망에 복종했다. 네, 소설 속 문장입니다. 우리의 그 내밀한 욕망을 글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 아주 작은 감정들 하나하나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정확하게 파악도 되고 그래서 더 이렇게 해학적이라고 할까요? 근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감정이 이 안에서 이런 매우 인간적인 그런 기제들에 의해 마치 하나하나가 그 주체성을 갖고 이런 서로 옥신옥신 하는 과정을 통해 나의 감정이 결정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나의 언어로, 나의 표정으로 표현되는 것이겠구나. 좀 알고 나니까 이거 조금 제어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 않으십니까? 이 주인인 내가 좀 개입을 하고 싶어지네요. 나의 감정들에 대해서. 잠깐 딴소리 좀 했습니다. 연금술사의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무명 시절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주었던 이 조르지 아마두를 나의 진정한 수호자라며 존경한다. 조르지 아마두가 이 코엘료를 좋아했군요. 코엘료를 많이 응원을 해줬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응원해주는 지지자, 이 길을 먼저 간 나의 선배로서 그렇게 나를 응원해주는, 나의 길을 격려해주는 그런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자, 끝으로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함께 해보죠. 또 강 박사님이 어떤 조언을 우리에게 줄까요? 정신과 육체에서 모두 기쁨, 즉 쾌감은 자주 찾아오는 경험은 아니다. 일단 몸을 움직여야만 우리는 쾌감을 소망할 수 있다. 전제적 쾌감의 전제는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 섹스, 춤, 그리고 스포츠가 쾌감을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춤도 그렇겠군요. 댄스. 해보신 지 언제인가요? 춤이나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섹스에서도 쾌감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있다. 몸에 기쁨이 찾아오는 경우에 우리는 정신에서도 반드시 기쁨을 느끼지만 반대로 정신의 기쁨이 필연적으로 몸의 기쁨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요거 조금 억지스러운데
몸에 기쁨이 찾아오는 경우에 우리는 정신에서도 반드시 기쁨을 느끼지만, 그런가요? 반드시 정신에서 기쁨이 그냥 몸의 기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남자와 얼떨결에 섹스를 나누게 되었다고 하자, 기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흡족하게 섹스를 즐길 수도 있다. 섹스를 마친 후 그 상대방은 완전히 다른 남자로 보이게 될 것이다. 아이고, 조금 너무 과장 심한데 남자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제 그 남자만 생각해도 정신이 기쁨으로 가득 찰 테니까 말이다. 점입가경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제가 좀 이렇게 웃으면서 애드립을 넣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강 박사님의 경우처럼 되는 사람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어도 때로는 그렇기도 하고, 그렇다고 항상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함께 있다는 생각만으로 정신을 기쁨에 젖어들게 하는 그런 남자가 있다 치자, 기대감을 품은 채 그와 하룻밤을 보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섹스에 서툴 뿐만 아니라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그 후 과연 이 남자를 떠올렸을 때 여자는 기쁜 감정을 품을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건 불가능할 것임에 확실해요. 이것도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모든 여자들의 생각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의 몸은 항상 옳지만 정신은 그릇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강 박사님은 다른 글이나 강연들에서도 보면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감정, 이런 것이 여기서는 옳다고 표현하시고, 또 다른 데서는 이제 비슷한 뉘앙스로 같은 의미로 정직하다, 그게 진짜 나다, 본질, 그리고 지속되는 거고, 생각은 변하는 거고, 감정에 대한 판단은 지속되는 거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억압하라고 교육받고 그 세뇌당하고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은 그런 속박들은 다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구속하는 그런 시스템, 자본가 아니면 어떤 권력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사실 나의 빛나는 본성은 그런 감정,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몸의 반응, 이런 것들이 정직하고 진짜 나다, 이런 관점을 견지하고 계시죠. 일부 아니 많은 부분 또 동의도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의 몸은 항상 옳지만 정신은 그릇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스피노자가 우리는 자신의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몸이 어느 때 행복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느 때 불행을 느끼는지 계속 응시해야만 한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이럴 때 자신은 틀림없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도 직접 몸으로 겪은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네, 여기까지가 강 박사님의 메시지 원문이고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새벽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요. 강 박사님 말씀처럼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의 행복, 나 행복을 주는 나의 그 쾌감을 응시하는 그런 즐거운 토요일 되시길 바래요. 산으로 들로 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에게로 달려가시는 그런 토요일 되시길 빌어드립니다. 네, 미셸이었습니다.